여러분, 집에 있는 TV 리모컨, 마지막으로 채널 버튼을 눌러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한참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스마트폰 때문이지 하고 넘기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사람들이 TV를 끈 건 볼 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믿을 수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뉴스 신뢰도는 전 세계 48개국 중에 37위, 고작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7명은 뉴스를 봐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무너진 신뢰가 단순히 방송국 자존심만 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청률을 끌어내리고 광고를 쫓아내고 결국 여러분이 매달 내는 수신료 통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도미노의 첫 단추부터 한 푼까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때 온 국민이 9시 뉴스에 채널을 맞추던 그 방송국이 어쩌다 아무도 믿지 않는 곳이 됐는지 말이죠. 여러분, 잠시 1990년대 거실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 9시가 가까워지면 온 가족이 약속이나 한 듯 거실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시간엔 TV 앞에 앉는 게 당연했거든요.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 곧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농담처럼 귀가 시계라고 불렀죠. 시계를 안 봐도 드라마만 보면 몇 시인지 알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숫자로 보면요. 그 시절 국민 드라마들은 시청률 50%에서 60%를 찍었습니다. 모래시계, 허준, 배장금, 쉽게 말하면요. 길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 나눌 이야기가 자동으로 정해져 있었죠. 안 본 사람이 오히려 대화에서 소외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방송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마디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였습니다. 광고를 내보내고 싶은 회사들이 줄을 섰어요. 광고주가 미팅 한번 잡으려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 내는 쪽이 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내겠다는 광고주가 방송국 눈치를 봤거든요. 완전한 갑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숫자 하나만 더 보시죠. 전체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가 차지하던 몫이 2014년에도 57.4%였습니다. 시장에 굴러다니는 광고비의 절반 넘게 방송국 3곳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방송사는 왕이었고 시청자는 그 앞에 줄선 신하였습니다. 채널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생각보다 위태로운 구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이 단 하나의 기둥에 얹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둥이 멀쩡할 땐 누구도 무너질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둥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국민이 방송국을 의심 없이 믿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에 첫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스마트폰 때문 아니냐고요.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시청자를 빼앗아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건 진짜 첫 단추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떠날 사람들에게 그저 편한 문을 열어줬을 뿐이거든요. 문이 있다고 멀쩡한 집을 나가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첫 번째 도미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봐도 더는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니까 안 보게 된 거죠. 숫자로 보면요. 2025년 로이터 조사에서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였습니다. 조사한 48개 나라 가운데 37위예요. 쉽게 말하면 10명 중 7명은 뉴스를 봐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공영방송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KBS 뉴스 신뢰도는 48%, 한 해 전보다 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신뢰도라는 숫자 그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 성향과 상관없는 객관적인 성적표거든요. 손님이 등을 돌린 가게는 주인이 무슨 정당을 지지하든 장사가 안 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상파를 통해 뉴스를 보던 사람이
2020년엔 75.3%였어요. 그런데 2024년엔 64.7%로 내려앉았습니다. 4년 만에 10명 중 1명이 더 등을 돌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어서 손님이 떠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요즘 손님들 입맛이 싸구려가 됐다고 탓하면 어떻습니까? 우습죠. 그런데 방송국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스마트폰 탓, 시대 탓을 하는 사이에 정작 음식 맛은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릇과 같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금간 자국이 남잖아요. 한번 저건 못 믿겠다 싶으면 사람 마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나 TV 끊은 지 5년 됐다, 10년 넘었다 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슬그머니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9시 뉴스 마지막으로 끝까지 본 게 언제입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 신뢰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를 쓰러뜨리거든요. 바로 시청률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시청률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를 정통으로 쓰러뜨리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보고, 안 보니까 숫자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앞서 본 그 국민 드라마들, 모래시계나 대장금은 시청률 50%, 60%를 찍었습니다. 온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을 봤다는 뜻이죠. 그게 불과 20여 년 전 통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숫자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는 한 자릿수가 기본이에요. 업계에서 5% 넘으면 선방했다고 말합니다. 한때 절반이 보던 자리에서 이제 20명 중 1명만 봐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더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 어서와는 0.8%, 순정복서는 0.9%를 기록했어요. 급기야 KBS2 킥킥킥킥킥은 0.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0.3%가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말하면요, 예전 국민 드라마를 1000명이 봤다면 지금 그 최저 기록 드라마는 대여섯 명이 보는 셈입니다. 같은 방송국, 같은 전파인데 보는 사람이 2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물론 모든 채널이 0%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과장이고요. 정확히는 일부 드라마가 최저 0.3%까지 떨어졌고 잘 돼야 한 자릿수에 갇혔다는 겁니다. 천장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방사수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는다는 개념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은 하루 평균 170분만 TV를 켜고 대신 열의 9은 OTT를 봅니다.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시간에 고르는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권력이 뒤집혔습니다. 예전엔 방송사가 왕이었어요. 무엇을 언제 보여줄지 방송사가 정하면 시청자는 그 시간에 맞췄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시청자가 왕이고 방송사가 광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리모컨, 그게 사실은 투표용지입니다. 채널을 누를지 말지 그 한 번의 선택이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이미 그 표로 방송국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주가 지갑을 닫는 거죠. 사람이 안 보는 화면에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본냄새가 진동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청률이 빠지고 시청률이 빠지면 광고주가 지갑을 닫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광고가 빠지면 방송국 돈은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까요? 숫자로 보면요, 지상파 광고 고가는 2011년에 2조 3,754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에 2조 넘게 벌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2018년엔 1조 3,007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7년 만에 1조가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입니다. 2024년엔 9,760억으로 떨어졌어요. 2조 벌던 자리에서 이제 1조도 못 법니다. 쉽게 말하면요, 곳간 두 칸이 한 칸 밑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곳간 자체가 비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옆집으로 옮겨갔어요. 2023년에 온라인 광고는 9조 3,653억,
전체의 56.6%를 가져갔습니다. 방송은 3조 3,898억, 고작 20.5%로 쪼그라들었고요. 광고비 절반 이상이 유튜브와 디지털로 흘러간 겁니다. 광고주가 왜 갈아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TV는 누가 받는지 모릅니다. 디지털은 누가 몇 초를 받는지까지 다 잡힙니다. 살 사람한테만 정확히 전단지를 건네는 거죠. 한번 이쪽 맛을 본 예산은 다시 TV로 안 돌아옵니다. 전파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광고주의 안테나가 통째로 방향을 돌려버린 겁니다. 방송사별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2023년 KBS 광고는 1967억으로 25.5% 빠졌고요. MBC는 2028억으로 26.5%, SBS는 2,900억으로 21.6% 줄었습니다. KBS와 MBC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였어요. 2024년엔 방송 광고 시장 전체가 또 10.8%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통쾌한 역전이 벌어집니다. 한때 방송국은 원하는 광고만 골라봤던 완전한 갑이었습니다. 광고주가 미팅 한번 잡으려고 몇 달을 기다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방송국이 광고주 눈치를 보고 제발 우리한테도 좀 달라고 매달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갑이 을이 되는데 딱 10년 남짓 걸렸어요. 광고가 빠진 곳간을 메우려면 둘 중 하나죠. 사람을 쥐어짜거나 여러분 지갑을 더 터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둘 다 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방송국의 진짜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에이스 PD들이거든요. 그런데 방송국 월급 구조는 호봉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 연수대로 월급이 나오는 구조예요. 대박을 터뜨려도 보상은 거기서 거기인 거죠. 반면 OTT와 스튜디오는 다릅니다. 능력 있는 PD에게 거액 계약금을 안기거든요. 실제로 CJ ENM은 스타 PD들에게 약 40억, 약 27억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영석 PD를 볼까요? 2020년 받은 보수가 12억이 넘었습니다. CJ ENM 대표이사보다 많았고 그룹 안에서 급여 순위 5위였어요. 호봉제 박봉에 묶인 자리와 수억대 계약, 이 부조 차이 앞에서 에이스들이 어디로 갈지는 뻔합니다. 결국 잘 만드는 사람부터 방송국을 떠나는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요리사에게서 칼을 빼앗아 놓고 맛있는 요리를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솜씨 좋은 주방장이 떠난 식당에 손님이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볼 게 없으니 시청자가 더 떠나고, 시청자가 떠나니 보는 더 마르고, 돈이 마르니 사람은 더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남의 집 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적자를 메우는 돈에 여러분 통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 KBS 이야기입니다. KBS는 작년 한 해에만 수신료로 6,516억 원을 거뒀습니다. 전년보다 약 335억이 줄어든 금액이죠. 그런데도 영업적자가 881억 원이었습니다. KBS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적자예요. 곳간에 6천억을 채워넣고도 구멍을 못 막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수신료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내고 있습니다.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2,500원이 슬쩍 끼워져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TV를 안 봐도 나갑니다. 유튜브만 봐도 나갑니다. 곳간 빈집이 결국 식구들 주머니를 터는 셈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따로 물어보게 하는 분리징수가 시행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돈을 낼지 말지 이제 따로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 답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시행 직후 수납률이 96%에서 9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적어 보이시나요? 수천만 가구가 내는 돈이니 이 몇 퍼센트가 수백억 단위입니다. TV도 안 보는데 왜 떼가느냐? 그동안 입 밖에 못 냈던 이 말이 이제 정당한 질문이 된 거예요. 신뢰가 무너져 시청자가 떠나고 광고가 빠지고 사람까지 빠진 자리. 그 마지막 구멍을 메우려고 손을 뻗은 곳이 결국 여러분의 통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몰락, 과연 한국만의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몰락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우리는 손을 놓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답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닙니다. 먼저 바다 건너를 보겠습니다. 방송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2024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케이블 선을 끊었습니다. 광역시 하나 인구가 통째로 TV를 떠난 셈이죠. 사람들은 이걸 코드 커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벽에 꽂힌 케이블 선을 가위로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후에 7할 이상은 비용이었습니다. 비싼 케이블 요금 대신 스트리밍으로 갈아탄 거죠. 결국 한국만의 특별한 병이 아니라 전 세계 방송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은 뭘 먹고 사느냐?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의 일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 방식이 좀 묘해요. 매입형 계약, 어려운 말로 바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돈은 받되 그림의 소유권은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죠. 저 유명한 오징어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넷플릭스는 이 작품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작사가 손에 쥔 제작비는 약 250억 원 수준이었죠. 1조를 벌어준 작품을 만들고도 그 뒤에 따라오는 굿즈도, 게임도, 속편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넷플릭스는 2023년부터 4년간 한국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돈을 붓겠다고 했죠. 돈은 들어오는데 한국은 점점 화려한 하청 공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시청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흔히들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숫자로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5년 사이에 234% 넘게 늘었습니다. 3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통계청 조사를 봐도 우리 국민의 하루 동영상 시청 시간은 5년 만에 무려 6.3배로 뛰었습니다. OTT 이용률은 89%를 넘어섰죠. 10명 중 9명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부모님 세대가 이미 손안의 작은 화면으로 옮겨간 겁니다. 세대 이동은 끝났습니다. 방송국이 돌아오라고 손짓해도 사람들은 이미 떠난 뒤에요. 마차의 시대가 가고 자동차의 시대가 오듯 시대의 물길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뢰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무너졌는데 다른 핑계만 찾고 있었던 거죠. 만약 방송국이 그 기둥을,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파탑은 그대로 서 있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박물관 속 유물처럼 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온 이 길을 한번 되짚어보죠. 방송국을 무너뜨린 건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첫 단추는 신뢰의 붕괴였어요. 사람들이 더는 믿지 않게 됐고 안 믿으니 안 보게 됐죠. 그 첫 도미노가 시청률을 쓰러뜨렸고 시청률이 광고를 쓰러뜨렸습니다. 광고가 빠지자 사람이 떠났고 그 빈 곳간을 메우려 결국 여러분의 수신료에까지 손이 뻗쳤습니다. 신뢰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하나가 여러분 통장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거실의 TV를 켜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수신료 고지서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그 출처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 어쩌면 그게 무너진 방송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댐, 콘크리트만 2,790만 세제곱미터, 저수지 길이는 무려 600km.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댐을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무너지냐는 겁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미성사진 한 장, 댐이 휘었다, 곧 무너진다.
하류에 사는 4억 명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붕괴설의 진짜와 가짜를 단서 하나하나 직접 가려보려고 합니다. 위성사진이 정말 댐이 무너지는 증거인지, 3,000번 넘게 일어났다는 지진은 또 뭔지.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시면 정작 무서운 건 갈라진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한 수백억 달러, 그리고 이 댐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게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무너진다는 걱정부터 잠깐 내려놓고요. 이 댐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부터 같이 봅시다. 산샤댐은 길이가 무려 2,335m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강다리 두세 개를 콘크리트로 통째로 이어붙인 길입니다. 높이는 185m, 60층 아파트가 강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콘크리트만 약 2,790만 세제곱미터예요.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중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진짜 압도적인 건 그 뒤에 갇힌 물입니다. 저수 용량이 393억 세제곱미터인데요. 우리나라 소양강댐 약 13개를 한 줄로 굳혀놓은 물의 양입니다. 그렇게 막힌 물이 댐 위로 600km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남는 거리, 그게 통째로 호수가 된 셈이죠. 발전 능력도 한번 보세요. 설비 용량이 22.5GW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1GW짜리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한 곳에 몰아넣은 출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댐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도시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중국은 이 어마어마한 걸 왜 지었을까요? 답은 100년 묵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양쯔강은 예부터 범람하면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강이었거든요. 특히 1931년 대홍수는 지금도 이야기됩니다. 정확한 사망자는 출처마다 편차가 커서요. 익사로만 10수만 명, 뒤따른 기근과 질분까지 합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까지 추정될 만큼 그야말로 강 하나가 나라를 흔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길들이겠다는 건 사실 정당한 꿈이었습니다. 1919년 순원이 처음 부상을 꺼냈고 그 꿈은 무려 70년을 떠돌다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합니다. 홍수를 막고 전기를 얻겠다. 여기까진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목표였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하고 명분도 분명한 댐에 왜 무너진다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는 걸까요? 그 꼬리표의 출발점, 바로 그 위성사진 한 장부터 봐야 합니다. 자, 그 꼬리표의 출발점은 위성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19년 7월이었죠. 누군가 구글어스로 산샤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댐의 직선이 S자로 휘어 보였던 겁니다. 곧장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댐이 휘었다. 무너지기 직전이다. 여러분도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붕괴설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년 여름이면 반복됐죠. 양쯔강에 큰 비가 쏟아지는 홍수철이 오면 어김없이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곧 무너진다. 이번엔 진짜다. 마치 정해진 계절 행사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머릿속에 산샤댐은 위태롭다는 인상이 차곡차곡 쌓였던 겁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가 얹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쯔강 유역에 사는 사람이 약 4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배쯤 되죠. 댐이 무너지면 4억 명이 위험하다. 이 한 문장 앞에서는 누구라도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 붕괴설은 유독 잘 퍼졌던 겁니다. 공포는 늘 숫자를 타고 빠르게 번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사진 가짜였습니다. 정확히는 구글어스의 오류였습니다. 위성은 둥근 지구를 찍습니다. 그걸 평평한 지도로 펴는 보정 작업을 거치죠. 이때 알고리즘이 고든 선을 살짝 휘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겨진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내 얼굴이 휜 건 아니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 댐은 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변형 수치를 볼까요? 댐 마루가 사가류 방향으로 움직인 폭이 가장 클 때 28.7mm였습니다.
새끼 손톱 두께 정도죠. 그것도 설계가 허용한 범위 안이었습니다. 댐 기초의 위아래 움직임은 더 작아서 30mm를 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2마디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왜 정상이냐? 콘크리트는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듭니다.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수축하는 철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사이에 일부러 틈을 두는 거죠. 거대한 콘크리트도 그렇게 숨을 쉽니다. 만수위 175m까지 물을 채워도 다시 물이 빠져도 정해진 폭 안에서 늘었다 줄었다 할 뿐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켜볼까요? 중국 사인샤 그룹은 댐 곳곳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약 1만 3천 기 달아뒀습니다. 그중 변형만 감시하는 센서가 2,600여 기죠. 댐이 1mm만 움직여도 숫자로 잡힙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몸체에 신경을 촘촘히 깔아놓은 셈입니다. 적어도 위성사진 한 장으로 휘었다 말할 단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는 헛소문으로 끝났습니다. 붕괴설은 다 과장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 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성사진은 가짜였지만 진짜 불안한 신호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이 댐 바닥입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무려 3429번이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의 정체가 뭘까요? 2003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수지 주변에서 지진이 3429번 관측됐습니다. 댐을 짓기 전과 비교하면 약 30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등골이 서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3429번이 전부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규모 2.9 이하, 사람이 거의 느끼지도 못하는 미세 지진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도 규모 4.1, 그것도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발밑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과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은 지진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럼 왜 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물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 저수지에 담긴 물이 393억 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땅을 위에서 짓누릅니다. 그러면 원래 조용히 잠들어 있던 땅속 틈이 그 압력에 눌려 깨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저수지 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물 무게가 잠든 지진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3429번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음모론 사이트가 아닙니다. 중국 지진국, 그러니까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관측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데이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3년 댐 본체 콘크리트에서 미세한 균열 약 80개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보수했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약점은 균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전하다는 말을 바깥에서 아무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댐은 설계한 집단, 시공한 집단, 감리한 집단이 사실상 같은 편입니다. 외부에 독립된 제3자가 들어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관리인은 멀쩡하다고 하는데 외부 안전진단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건물입니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멀쩡하다는 증거도 바깥에선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진이 늘어난 것, 균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무너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을 더 까봐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콘크리트가 아니었거든요. 이 댐의 가장 큰 구멍은 벽이 아니라 돈에 뚫려 있었습니다. 자, 그 돈 구멍을 영수증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 건설비는 약 370억 달러입니다. 위안화로 약 2,49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숫자였던 게 아닙니다. 1992년 공사를 시작할 때 잡은 예산은 570억 위안, 약 83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짓는 동안 계속 부풀어 결국 4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댐 바깥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최대 약 880억 달러까지 추정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수증엔 37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88만 원을 쓴 셈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500억이 전부 누군가 빼돌린 돈은 아닙니다. 환경 피해를 되돌리는 복구비, 130만 명을 옮기는 이주 비용, 그리고 잠겨버린 그 땅을 다른 데 못 쓰게 된 기회비용까지 영수증에 안 적힌 진짜 지출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차액 전부를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건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 차액을 항목별로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 진짜 빼돌린 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007년 중국 감사당국이 직접 칼을 댔습니다. 이주민에게 갈 자금 약 3,700만 달러가 횡령되고 엉뚱한 데 쓰였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외부에서 떠드는 의혹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감사해서 적발한 액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망에 안 걸린 돈은 또 얼마였을까요? 자, 그럼 이 돈이 원래 누구 주머니로 가야 했을까요?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댐 하나 짓겠다고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최소 130만 명, 산사태와 제이주까지 합치면 14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를 통째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13개가 물에 잠겼고 1,300곳이 넘는 유적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저수지 바닥에 묻힌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통째로 내준 사람들이 약속받은 보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중간에서 떼었습니다. 결국 광역시 하나를 옮긴 그 막대한 돈이 정작 쫓겨난 사람들 손에는 다 닿지 않은 겁니다. 영수증엔 다 나갔다고 적혀 있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은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사실 중국이 아니라 여러분 집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지면 중국 일이지 왜 한국이 먼저 위험하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부터 붕괴를 전제로 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단정이 아닙니다. 먼저 숫자부터요. 양쯔강 하류엔 약 4억 명이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8배예요. 한국 사람 전부를 8번 데려다 놓아야 채워지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양쯔강 일대가 중국 GDP의 약 40에서 46%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이 강 한 줄기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강이 한번 흔들리면 그 파장은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가정만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2022년 6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양쯔강을 덮쳤습니다. 강 수위는 관측 이래 가장 낮게 떨어졌어요. 그러자 산샤댐 발전량이 약 30% 줄었고 스촨성 발전은 약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니 공장이 멈췄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댐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냥 비가 안 왔을 뿐이에요. 그 가뭄 하나만으로도 양쯔강에 기댄 공장들이 휘청였습니다. 그중엔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양쯔강 물 한 방울이 우리 반도체 라인과 가느다란 실로 연결돼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한 겹을 더 까봅시다. 가뭄만으로 이 정도인데 만약 댐이 정말 제 기능을 잃는다면요. 이건 가정입니다. 양쯔강 일대 산업이 마비되고 그 충격이 세계 공급망을 타고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받아 쓰는 한국 제조업도 흔들리겠죠. 남의 집 지붕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우리 밥상 생선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나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물이 쏟아져 서해 염분이 바뀌면 양식업이 피해를 본다. 중국 동해안 원전이 걱정된다. 다만 이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우려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 위험을 다 알면서도 더 큰 도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름 산샤댐의 3배짜리 댐이 첫 삽을 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무너지는 거냐, 마는 거냐?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방금 말한 그 세 댐부터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9일 중국은 티베트 야로짱 구강의 새 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 용량 60기가와트, 산샤댐의 약 3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세계 최대였던 이 댐을 3개 합친 괴물을 또 짓겠다는 겁니다. 총 투자만 1조 위안이 넘고 가동 목표는 2033년입니다. 문제는 이 강이 흘러 내려가는 곳입니다. 하류엔 인도와 방글라데시 수억 명이 이 물에 기대 삽니다. 자기 댐 하나도 검증을 못 받아 불안한 나라가 이번엔 하류 10억 명의 식수와 농업을 손해주겠다는 셈입니다. 자기 발목이 인질인데 남의 발목까지 잡으려는 역설이죠. 이쯤 되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거대한 도박판의 흐름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 인터넷엔 양쯔강 생명이 다 멸종했다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양쯔강 돌고래, 바이지는 2006년에 사실상 멸종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흔히 같이 묶이는 양쯔강 상괭이는 다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0년 금어기 덕분에 개체수가 약 1426마리까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댐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정책 하나가 바뀌니 생명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산샤댐은 내일 무너질 불씨가 아닙니다. 위성사진은 가짜였고 곧 붕괴한다는 말도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댐은 3개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외부가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 어딘가로 증발한 500억 달러, 그리고 가뭄 한 번에 휘청이는 기후 취약성. 이 불씨가 번지는 날 가장 먼저 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양쯔강 물 한 방울이 우리 반도체 라인과 밥상에 가는 실로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발 공급망 뉴스를 더는 남의 집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산샤댐, 정말 우리가 걱정할 일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